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뺑뺑뺑 돌아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할 시간 여유가 생긴. 당도 걱정했다가 본인 스스로 걱정했다가 후보 걱정했다가 그죠? 이제 나라 걱정을 여유가 조금 생기셨죠, 당에도. 아, 그럼요. 예.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뭐랄까요? 마치 대선 반쯤 이긴 당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선에서 하여튼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과분하게 사랑과 신뢰를 주셨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네, 민주당이 분위기 좋은 게 너무 당연해. 거기 제껴놓고 보자면 다른 모든 정당 중에 바른정당에서 제일 긍정적인 뉴스. 가 많습니다. 네. 예. 으쌰으쌰 한다는 분위기. 예. 그리고 뭐 당이 막 젊어지려고 노력한다는 분위기. 예. 다른 당은 막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렇죠. 저희 당만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정말 잘해보자. 국민들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쨌든 갚아보자. 뭐 이거니까. 이게 이제 그래봐야 사위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꼴찌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막판에 대역전이죠, 사실. 대역전이 맞습니다. 네. 예. 이거 1% 2% 득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다가 대역전이라고 볼 수 있죠. 며칠 만에. 예, 단 며칠 만에. 네.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잘한다는 응원도 생기고 네. 당신들이 합리적인 보수로 성장해줘야 되는 기대도 있고 뭐 젊은 층도 막 호응도 있고 신날 요소가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선거 끝나고 나서 다들 막 아쉬운 마음 그리고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 그거 너무 후회된다. 당신들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찍어주는 건데 하면서 막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신이 난 거가 느껴져요. 네, 바른정당에서는.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오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노무현 추도식에 참석했던 뭐 이야기 잠깐 더 하고, 2주차예요, 2주차. 네. 참 2주인데 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2주차 평가도 한번 개인적인 관점에서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게 인상적이었다거나 지난 시간에 1주차 됐을 때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겁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근데 뭐 그때는 일주일이니까 2주면 좀 흥분도 좀 가라앉고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주차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잘했던 것들. 전 또 여성이라서 특히 네. 그런지 과거 정부들은 보면은 여성 인사 배려한다 이런 굉장히 배려라는 말도 참 듣기에 거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는 자리라는 거는 정해져 있었죠. 예. 여성부하고. 예, 여성부. 사실 박근혜 여가부. 정부는 여성부 말고는 준 적이 없습니다. 딱 여가부. 하나 예. 환경부 장관을 주셨지만 굉장히 말 많고 탈 많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성들 진로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오히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거 말고는 뭐 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았죠. 한마디로 예. 말해서.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은 청와대 수석 중에서 인사수석을 줬어요. 이거 막강한 자리입니다. 인사수석이라는 거는 이제 인사를 지면 다 지는 거잖아요. 인사가 막강한 많다고. 자리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막강한 자리죠. 거기 다 줄 서죠. 네, 인사수석. 상당히 굉장히 놀랬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조현옥 인사수석. 예, 기억하셔야 외무장관, 됩니다. 예. 외무장관 자리를 줬잖아요. 예, 힘 있는 자리죠. 외무장관. 아니, 지금 외무장관 여성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이제 물론 보훈처장도 사실 네. 그쪽에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는 기대를 갖게 해요. 그래서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길을 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저도 인사수석에 이렇게 맨 처음 발표한 인사인데 인사수석 여성이 가는 걸 보고 인사수석 여성이 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네, 없었어요. 이건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데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이라서 조금 여성 자랑을 하면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좀 그런 여성들이 보면 조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좋게 보면은 그게 이제 연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그런 거에서부터 무관하게 굉장히 사람의 능력과 자질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혹시 좀
물론 발표도 그렇게 했죠. 여성 수석을 쓴 거는 그런 것을 감안한 거다 한 거니까 굉장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인사가 굉장히 힘든 임명이었다고 봐요. 네. 통상적으로 하기 힘든. 예.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됐겠죠.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근데 여성이어서 안 된다고 할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가 그리고 이거 송현옥 수석을 네.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었어요. 근데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조현옥 분인데. 수석을요? 예, 네. 조현옥 수석. 예. 네. 이분을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고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진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굉장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성의 인재 발굴 이런 데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렇군요. 언제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인재를 쓰는 것이 그냥 요식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자리를 주는구나. 네. 이게 다가왔다. 예. 네. 그건 아직 특별히 이 대목을 지목했던 정치인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으네요. 네. 그럼 본인이 처음으로 지은 것으로 네.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어제 봉하마을이 좋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추도사가 참 이렇게 구절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네.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네, 안 오는 오겠다. 날이다. 네. 끝내고 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이 얘기는 이제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안 오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추도식을 안 그래서 오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제 해석은 뭐 문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뭔지는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진보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그런 굉장히 의미겠죠. 좋게 들었어요. 네. 그 말씀을. 그래서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돌아오겠다. 뭐 이런 다짐인 거죠. 네. 네. 그전엔 내가 여기 안 와. 네. 네. 굉장히 비장한 다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100% 대한민국이 공약이었거든요. 맞아요. 모두의 근데 대통령. 100%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걸 권했을 때 본인이 그 좋은 말이다라고 하고 택하긴 택하셨는데 사실 100% 대한민국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굉장히 신방만의 아쉬웠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예, 아쉬웠는데 진짜 이제 정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진보 진영의 후보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진보 진영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저는 정말 진보 보수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게 두 번째로 인상적이셨고 2주차 네. 이제 총합에서 베스트 3. 네. 세 번째 정도는 얘기하셔야 이게 예, 그런가요? 한 6개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3개만 얘기하죠 그냥. 소통하고 하여튼 시민들, 국민들 누구나 지금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연차를 쓰고 내려가시면서 연차를 쓰고 대통령 연차 있는 거 처음 알았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나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어요. 네. 굳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연차는 써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구도. 근데 이제 사실 연차를 쓰고 갔다. 그리고 연차를 쓰고 내려가면 그냥 조용히 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실제 공식적인 일정은 수행한 거거든요. 사실상 시민들도 그렇죠. 만나고 소통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연차라는 걸 쓰고 또 내려가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 5.18에서 네. 그 아버지가 네. 자기가 출산하는 거 보러 오시다가 네, 태어나는 거 보러 오시다가 네, 유가족이. 사망한 유족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한 20m 쫓아갔다고 뭐 뉴스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쫓아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화면도 보셨어요 한번? 저희는 화면은 잘 못 보고 맨날 저기 핸드폰 기사로만. 뉴스로 보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대통령을 멀리 느끼지 않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가서 드러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2주 정도 겪어보시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되죠. 그렇게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해요.
진보냐 보수냐 그걸 너무 따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면 되고 꼭 뭐 진보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진보 진영도 버리고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보수 진영도 버리는 그런 나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당이 하나만 있어야 되죠. 여하간 전반적으로 2주차는 하여튼 1주차 마찬가지로 좋게 평가하시는 네. 거고, 네, 종합적으로. 자, 그러면 좀 까칠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4대강 있잖아요. 4대강. 네. 4대강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2007년이요. 그렇죠. 그때부터도 계속 비판적으로 사실 4대강이라기보다 처음 2007년에는 대운하였죠. 대운하였죠. 네, 그때는 4대강이 아니고 네. 대운하였는데. 나중엔 변장 대운하라고. 예. 근데 그랬었죠. 그때 2007년에 이 대운하 안 된다라고 거의 매일 기자회견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유승민, 이혜원이 맨날 기자회견 한다고 그 MB 대통령이 무지하게 불편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운하 감사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다 끝났는데 그리고 뭐 감옥 보내자는 얘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발이 있어요. 실제. 근데 어제 저희 방송 노회찬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4대강을 감사를 그렇게 제대로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약점, 뭐 최순실이라든지 그 약점을 지고서 보험 성격으로 계속 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본인 입장에서의 추정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왜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을 충분히 좀 더 강도 높게, 왜냐하면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감사를 여러 번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이야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거니까 제하고 나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서 총체적인 부실이고 또 기업들 담합도 있었다고 했지만 아주 솜방망이로 지나갔단 말이죠. 이 전반적인 4대강 이야기를 좀 해봐 주세요. 일단 이명박 정부 때 초기 이명박 정부의 두 번의 감사가 있었잖아요. 한 예. 번은 상당히 이제 초기였고 한 번은 거의 말기였는데 2012년이니까 마지막 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있었던 거는 뭐 아무 문제 없다로 결론 났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감사고요. 그건 셀프 감사는 그러니.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셀프 감사는 뭐 훌륭하다라고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뭐 논외로 하는 거고. 대통령 임기 초기인데 게다가. 예, 거기다가 이제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거의 마지막 해에 났던 12년에 시작됐던 그 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감사인데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났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시절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박근혜의 힘이 더 셀 때였어요. 근데 시작은 5월에 됐기 때문에 예. 마지막 결론만 그때 났던 거지 감사의 모든 그 과정은 이명박 대통령님이 계실 때 거의 모든 게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 껍데기만 씌울 때가 이제 인수위 시절이었던 거죠. 네. 근데도 그때 여러 가지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죠. 네, 총체적 부실이고 이게 수질도 악화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총망라해서 짚어놨어요. 예. 근데 그 감사가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게 5년 전입니다 벌써. 네. 수질 나빠진다고 한 게 이미.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고 2013년에 있었던 감사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감사였어요. 담합이 있었냐 없었냐. 네. 그다음에 이 비용이 적절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4대강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 비용이 너무 부풀려졌고 쓸데없는 그렇죠. 국민 세금을 많이 낭비했고 이거 담합을 방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부실에 담합까지 있었다. 담합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담합을 정부가 방조했다라는 게 감사의 결과였어요. 네. 그러면 담합은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굉장히 세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벌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방조했다라고 하면은 방조한 공무원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뭐 나쁘게까지 얘기하면
공범이라고까지 의심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왜 갔느냐에 그랬을까? 대해서는 예. 이제 노회찬 의원님은 예. 그런 이유가 있었다. 최순실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이제 잡힌 게 있었다라고 이전 정부가 앞으로 다음 정부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 있었어요. 뭐 예. 괴담 수준으로. 그렇죠. 제가 뭐 본 건 아니니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괴담을 들으셨나요? 제가 못 들은 괴담을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2007년 이후에 예. 2010년쯤이었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당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단독 회동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후계에 대한 미략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언론에서도.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두 분 간에 서로 주고받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바터가. 뭐 이런 예.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내가 당신이 대통령인 차기가 되더라도 이런 거는 보여주고 그럼 나는 이런 거를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통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뭐 보지 않은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예. 통상 정치인 간에 그런 이제 만약에 뭐 미략이 있다면 예. 하는 거는 나는 당신을 밀어주고 당신은 나를 보장해주고 주로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녔었죠. 네, 예. 많았죠. 왜냐하면은 두 분이 만나고 나서 딱히 무슨 대단한 무슨 이야기가 왔는지 보도된 적도 없고. 그때. 근데 그래서 보면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소위 사자방이라는 거, 네.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네. 방산비리 이게 수사는 했지만 뭐 하나 처벌받은 게 제대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자원외교도 보세요. 수백억을 국민 세금을 날린 거잖아요. 수조요, 수조. 네. 근데 네. 누가 처벌을 받았어요? 없어요. 무죄 났잖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사실은. 뭐 다이아몬드 광산 막 어떻게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근데 그 뭐 무슨 공사, 네. 무슨 공사 사장님들 1심에서 다 무죄 났어요. 맞습니다.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면 끝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네. 한번 수사한 거는 뚜껑 덮어버렸으면 다시 그러니까 뚜껑 안 연다. 근데 지금 일사부재리. 이제 네. 모 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미 다 조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끝났는데 다시 여는 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러잖아요.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쥐었다가 권력을 이제 그 임기가 끝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있을 때 이 사건을 다루어서 아주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서 일사부재리 혹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만들어 두는 게 추후에 다른 정권이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게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막 사자방을 오히려 초반에 막 만들어내고 감사도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비슷한 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특정 기관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네. 세무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왜요? 제가 이제 기재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 그 기관이 피감 기관이잖아요. 예. 뭔가 누구를 봐주고 싶으면 예. 한번 조사를 했다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불가능하게 딱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허.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을 봐주고 싶어요. 네. 그럼 A라는 기업을 그냥 세무조사를 합니다. 네. 해가지고 별 혐의 없네 하고 딱 혹은 종결을 해요. 아주 약한 것들까지 예. 잡아내고. 혐의 없네 하고 이제 종결을 해버리면 그걸 다시 재조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네. 제가 그 규정을 고치긴 했어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못해요. 본인 근데 과거에는 자랑과 함께.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런 관행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저는 그 일련의 과정들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사자방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리고 4대강도 역시 잡는구나. 이런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쑥 다루는 척 하다가 쑥 사라졌어요.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고 기업들도 아주 약한 정도의 벌금. 방산비리만 하더라도 번개 사업이라고 한때 유명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다고 이게 막 비리가 있네 없네 시끄럽던 거 쑥 들어가고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떠들썩할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건 떠들썩한 사건들을 제대로 짚는구나 했던 게 정권 초기였어요. 박근혜 정부에.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덮어졌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하자고 해도 이게 정치적 보복이다. 다 끝난 사건을 왜 감사 3번이나 했는데 감사를 3번 했지만 문제 있다고 결론 난 감사였는데 그게 문제 없다고 결론 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치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결론 난 감사를 오해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가짜뉴스가 되게 제일 좋은 네. 소재죠. 네. 정치적 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도 네. 3번 했다. 재판도 받았다. 뭘 또 하느냐. 이건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진보에 속한 사람이든 보수에 속한 사람이든 그것 따져서 예를 들면 상대 진영이라서 건드리질 못하고 다 덮어주고 넘어가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는 세우며 이런 일을 근절을 하겠습니까? 자꾸 봐주고 덮어주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은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4대강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재조사해야 된다고. 저희는 4대강이든 뭐든 진보 진영의 잘못이든 보수 진영의 잘못이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누구의 잘못이든 잘못은 찾아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만들자.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에도 소위 친이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 특임 장관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혼자 지도부셔가지고 예. 자꾸 발언하는 게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처럼 나가가지고 그래서 빨리 지도부를 뽑아야. 주 그분이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속상해하고 있어요. 짧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당대표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뭐 몇 분이 나온다고.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뭐 의원님 나가십니까? 고민해 보겠다고 제가 주변에 자꾸 압박하시는 분들한테 답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시는군요. 네. 당대표 그러면 되시면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야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뭐. 되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떨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김무성 대표 네. 이번 바른정당 내에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정치적 타격을 입은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른정당 분들 몇 분하고 얘기해봤더니 다들 비슷하게 동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갑자기 인터넷상에 검색어로 노룩패스라고 가방. 예, 입국하면서 이 뭡니까 저 가방을 네. 그 캐리어를 수행원에게. 예, 보지도 않고 던졌다고. 예, 굉장한 패스 감각이라고. 그 실검 1위 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컬링인가요? 미스터 컬링? 유승민 대표 꼭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주십시오.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에는 진보 진영의 후보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진보 진영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저는 정말 진보 보수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게 두 번째로 인상적이셨고 2주차 예. 이제 총합에서 베스트 3. 3. 네. 세 번째 정도는 얘기하셔야 이게 예, 그런가요? 한 6개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3개만 얘기하죠 그냥. 소통하고 하여튼 시민들, 국민들 누구나 지금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연차를 쓰고 내려가시면서 또 연차를 쓰고 대통령 연차 있는 거 처음 알았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 나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어요. 네. 굳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연차는 써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구도. 근데 근데 이제 사실 연차를 쓰고 갔다. 그리고 연차를 쓰고 내려가면 그냥 조용히 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실제 공식적인 일정은 수행한 거거든요. 사실상 시민들도 그렇죠. 만나고 소통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연차라는 걸 쓰고 또 내려가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 5.18에서 네. 그 아버지가 네. 자기가 출산하는 거 보러 오시다가 네. 태어나는 거 보러 오시다가 네, 유가족이. 사망한 유족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한 20m 쫓아갔다고 뭐 뉴스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쫓아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화면도 보셨어요 한번? 저희는 화면은 잘 못 보고 맨날 저기 핸드폰 기사로만. 뉴스로 보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대통령을 멀리 느끼지 않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2주 정도 겪어보고 그리고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 그건 너무 후회된다. 당신들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찍어주는 건데 하면서 막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신이 난 거가 느껴져요. 네, 바른정당에서는.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오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노무현 추도식에 참석했던 뭐 이야기 잠깐 또 하고, 2주차예요, 2주차. 네. 참 2주인데 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2주차 평가도 한번 개인적인 관점에서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게 인상적이었다거나 지난 시간에 1주차 됐을 때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겁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근데 뭐 그때는 일주일이니까 2주면 좀 흥분도 좀 가라앉고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주차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잘했던 것들. 전 또 여성이라서 특히 네. 그런지 과거 정부들은 보면은 여성 인사 배려한다 이런 굉장히 배려라는 말도 참 듣기에 거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는 자리라는 거는 정해져 있었죠. 예. 여성부하고. 예, 여성부. 사실 박근혜 여가부. 정부는 예. 여성부 말고는 준 적이 없습니다. 딱 여가부. 하나 예. 환경부 장관을 주셨지만 굉장히 말 많고 탈 많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성들 진로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오히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거 말고는 뭐 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았죠. 한마디로 예. 말해서.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은 청와대 수석 중에서 인사수석을 줬어요. 아, 이거 막강한 자리입니다. 인사수석이라는 거는 이제 인사를 지면 다 지는 거잖아요. 인사가 막강한 많다고. 자리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막강한 자리죠. 거기 다 줄 서죠. 네, 인사수석. 상당히 굉장히 놀랬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조현옥 인사수석. 예, 기억하셔야 외무장관- 됩니다. 예.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뺑뺑뺑 돌아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할 시간 여유가 생긴. 당도 걱정했다가 본인 스스로 걱정했다가 후보 걱정했다가 그죠? 이제 나라 걱정을 여유가 조금 생기셨죠, 당에도. 아, 그럼요. 예.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뭐랄까요? 마치 대선 반쯤 이긴 당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선에서 하여튼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과분하게 사랑과 신뢰를 주셨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네, 민주당이야 분위기 좋은 게 너무 당연해. 거기 챙겨놓고 보자면 다른 모든 정당 중에 바른정당에서 제일 긍정적인 뉴스. 예. 가 많습니다. 예. 예. 으쌰으쌰 한다는 분위기. 예. 그리고 뭐 당이 막 젊어지려고 노력한다는 분위기. 예. 다른 당은 막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렇죠. 저희 당만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정말 잘해보자. 국민들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쨌든 갚아보자. 뭐 이거니까. 이게 이제 그래봐야 사위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꼴찌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막판에 대역전이죠, 사실. 대역전이 맞습니다. 네. 예. 이거 1% 2% 득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다가 대역전이라고 볼 수 있죠. 며칠 만에. 예, 단 며칠 만에. 네.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도 높아졌고 잘한다는 응원도 생기고 네. 당신들이 합리적인 보수로 성장해줘야 되는 기대도 있고 뭐 젊은 층도 막 호응도 있고 신날 요소가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선거 끝나고 나서 다들 막 아쉬운 마음. 그리고 외무장관 자리를 줬잖아요. 예, 힘 있는 자리죠. 외무장관. 아니, 지금 외무장관 여성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이제 물론 보훈처장도 사실 네. 그쪽에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는 기대를 갖게 해요. 그래서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길을 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저도 인사수석에 이렇게 맨 처음 발표한 인사인데 인사수석 여성이 가는 걸 보고 인사수석 여성이 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네, 없었어요. 이건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데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이라서 조금 여성 자랑을 하면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훨씬 더. 훨씬 네. 더 좀 그런 여성들이 보면 조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좋게 보면은 그게 이제 연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그런 거에서부터 무관하게 굉장히 사람의 능력과 자질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혹시 좀 물론 발표도 그렇게 했죠. 여성 수석을 쓴 거는 그런 것을 감안한 거다 한 거니까 굉장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인사가 굉장히 힘든 임명이었다고 봐요. 네. 통상적으로 하기 힘든. 예.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됐겠죠.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 근데 여성이어서 안 된다고 할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가 그리고 이거 송현옥 수석을 네.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었어요. 근데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조현옥 분인데, 수석을요? 예. 조현옥 수석, 예. 네. 이분을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고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진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굉장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성의 인재 발굴 이런데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렇군요. 언제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인재를 쓰는 것이 그냥 요식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자리를 주는구나. 네. 이게 다가왔다. 예. 네. 그건 아직 특별히 이 대목을 지목했던 정치인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으네요. 네. 그럼 본인이 처음으로 지원한 것으로 네.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봉하마을이 좋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추도사가 참 이렇게 구절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네.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네, 안 오는 오겠다. 날이다. 네. 끝내고 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이 얘기는 이제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안 오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추도식을 안 오겠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제 해석은 뭐 문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뭔지는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진보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그런 굉장히 의미 좋게 들었어요. 네. 그 말씀을. 그래서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돌아오겠다. 뭐 이런 다짐인 거죠. 네. 네. 그전엔 내가 여기 안 와. 네. 네. 굉장히 비장한 다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100% 대한민국이 공약이었거든요. 맞아요. 모두의 근데 대통령. 100%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걸 권했을 때 본인이 그 좋은 말이다라고 하고 택하긴 택하셨는데 사실 100% 대한민국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굉장히 신방만의 아쉬웠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예, 아쉬웠는데 진짜 이제 정말 대통령이 되시기 전